안녕하십니까? 한겨레 신문사 정치부에서 일하고 있는 이유주현 기자입니다. 6.4 지방선거가 8일을 기준으로 모두 57일 남았습니다. 이번 달 말 여야 각 광역자치단체 후보가 결정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전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러나 후보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새누리당과 달리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공천 폐지 문제로 논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광역 기초단위 후보들은 4월 중순까지는 적어도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주는 기초공천 폐지 문제로 인해 분수령을 이루는 중요한 국면이 될 것입니다. 이에 한겨레 신문사와 한겨레 TV는 당사자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정치인들과 정치학자들을 모시고 긴급히 이 문제를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참석자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서복경 서강대 교수님 오셨습니다. 서복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조정식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조정식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오셨습니다. 네, 우원식입니다. 반갑습니다. 고원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원입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아시겠지만 입장이 이 두 쪽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현재 기초공천 폐지를 그대로 고수해야 한다. 기초공천 폐지 강행론에는 고원 교수님과 우원식 최고위원님이 말씀해 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기초공천 폐지 철회론, 새누리당과 같은 룰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에는 서복경 교수님과 조정식 의원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지긴 하지만 사실 말씀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로의 입장은 조금씩 다르다고 여겨집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좀 말씀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초공천 폐지 그 자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서복경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당이 공천을 포기하는 것은 이제 반정치다. 책임 정치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의견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기초공천 폐지는 정치개혁적 차원에서 논의가 됐던 것인데요. 이 기초공천 폐지, 이 현재 상황과 달리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이 사태는 첫 단추가 좀 잘못 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정당이 공천을 한다는 거는 선거에서 본선에서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정당이 예선 단계에서 어떤 준비를 하는가라고 하는 것까지 뭐 정당 개혁의 범주다. 각 정당이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조정식 의원님 좀 말씀해 주시죠. 원래 기초공천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원 이렇게 일종의 줄세우기다 이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도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이전 작년 민주당에서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기초공천 제도 폐지에 대해서 당론으로 한번 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당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이 정당 공천제가 폐지되는 게 에 대한 문제는 사실 양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뿐만 아니라 정치학자 분들 사이에서도 양론이 있고 또 이 선거제도나 이 정치제도라는 게 사실 시대 환경과 각 나라의 여건에 따라 가지고 각각의 장단점을 갖고 또 상황에 따라 변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여야의 합의와 그다음에 국민의 동의가 이 제도를 결정하는 데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공천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좀 사실은 그래도 이 한국 정치가 우리 헌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정당 정치의 이 기본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기초 공천제를 저는 당분간은 또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공천제 폐지에 있어서의 근거가 됐던 거는 기득권 내려놓기와 공천 폐해 문제에 대한 지적들도 많이 있었는데 또 한편 보면은 공천을 폐지했을 경우에 도리어 후보자의 자질 문제가 아주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봐져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뭐 지역에서 조직이 많은 토 세력들이 진출을 하고 도리어 아주 제대로 된 정치를 펼 수 있는 정치 신인이나 이렇게 아주 양질의 후보자들이
제대로 진출하기에 많은 장애들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정당에서의 공천 행위라는 부분들이 지금까지 저는 계속 발전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상향식 공천 제도나 여러 가지 공천 제도들도 도입을 했고, 또 그걸 통해서 실제 저도 제가 이제 수도권에 경기도 시흥 출신의 이제 삼선 국회의원입니다만, 그 수도권에 지금 그 야당,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많은 기초단체장들과 많은 기초의원들이 굉장히 일을 잘하고 있다고 봐져요. 또 그런 부분들이 정당을 통해서 좋은 후보들을 걸러내고 또 공천을 했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당선이 돼서 저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데서 그 공천의 폐해 문제는 개혁의 문제이지 그 제도를 폐지하는 거의 문제는 좀 다른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현식 최고위원님 네. 말씀해 주시죠. 그 민주주의가 이제 직접 민주주의 단계에서 대이제 간접 민주주의로 가면서 그래서 만들어진 게 정당 정치 아니겠어요? 정당이 국민을 대변하고 또 정당이 사람을 추천해서 후보로 내고 그리고 공천을 하고 그 공천은 정당을 대표해서 나간 사람 그렇게 해서 사람과 정당을 가지고 투표를 하게 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민주주의가 정당 정치의 기본이죠. 그런 점에서 정당이 공천을 안 하는 거는 반정치다. 원론적으로 아주 맞는 이야기고요. 조정식 의원께서 이야기하신 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초의회 선거가 실시된 게 91년이거든요. 91년부터 몇 차례 선거는 공천을 안 하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공천 안 하고 하니까 진짜 지역에서 토착 비리 세력이랄까, 뭐 돈만 있는 분들, 뭐 하여튼 그런 분들이 지명도 동네에서 좀 안다고 해서 나와서 당선되고 여성들은 거의 진출이 어렵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공천을 다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공천을 시작을 해서 효과가 있었습니다. 여성 정치인들이 거의 없다가 한 15% 정도까지 올라가기도 했고 또 동네 토착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이제 뭐 하여튼 특정 업체 뭐 건설업이나 이런 쪽에 이권 개입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 숫자가 대폭 줄고 그런 점에서 긍정적이었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정당은 공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지난 대선에서 문제가 됐냐면 공천하는 걸로 기초의원 기초선거에서 공천을 쭉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생겼냐면 지역에 따라서 공천 이퀄은 공천하면 당선되는 네. 그래서 거기에서는 매관매직이나 뭐 이런 비리 사건들도 막 생기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 지역위원장 또는 국회의원들 또는 정당에 잘 보이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공천을 못 받는 상황이 막 생기고요. 그래서 그게 완전 무슨 조직 비슷해집니다. 이게 일정 지역으로 가면. 거기에 그 소위 이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도 그런 구조에 매여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고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대로 불만이 많았고 그런 데다가 저희 노원구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새로운 구청장이 자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해서 자살 예방 조례를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상대당 사람들이 저 민주당에서 하는 데는 복지를 하니까 저건 막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살 예방 조례도 통과를 못 시키게 했어요.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중앙 지역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중앙 정치가 지배하고 진영 논리에 묶여서 그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지난 대선 때쯤 해서는 국민들 사이에 기초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 공천을 폐지하자 이 부작용이 너무 크다 그렇게 해서 대선 후보들이 약속을 한 거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은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한 어조로 그 이유까지 자세히 설명해 가면서 굉장히 호응을 받아오면서 약속을 했고요. 안철수 후보도 했고 문재인 후보도 했고 그래서 대선 후보들이 다 약속했고 당시에 국민들의 여론조사 70%가 넘는 분들이 기초선거 그 정당 공천 폐지하자 이런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을 했던 거여서 지금은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어느 것이 부작용이 더 크냐 적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이렇게 해도 부작용이 있고 저렇게 해도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정당 개혁,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나왔고 또 그런 면이 있고요. 또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그런 면이 있고
또 대통령이 약속했다는 점에서 보면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치 개혁이다. 네. 그런 점에서 약속은 이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러니까 네. 기초공천 자체도 중요합니다만 대통령 후보들이 아주 중요한 정치 개혁 과제로 약속한 거기 때문에 예. 그건 이행돼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고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동의하시는 것처럼 저 역시도 뭐 원칙적으로는 정당 공천이 제대로 돼야 완전한 책임 정치가 가능하다라는데 뭐 별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이 교과서적인 원칙만 가지고 지금 우리 정치의 문제를 이제 풀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들이 문제인데요. 사실 이제 정당 공천이 갖고 있는 핵심 가치를 뭐 이야기하라고 하면 사실 이제 책임 정치죠. 책임 네. 정치. 뭐 책임 정치의 순기능에 대해서는 뭐 조정식 의원님께서도 뭐 또 우원식 의원님께서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반복하지는 않고요. 책임 정치인데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 책임 정치를 무너뜨리고 있는 게 바로 정당이라고 하는 그 네. 딜레마. 네. 지금 그 문제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정당 시스템, 지역주의 정당 시스템 속에서 소위 정당 공천 제도를 통해서 어떤 책임 정치가 지금 실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또 지금 현재의 하향적이고 대단히 패권적이고 중앙이 지방을 지배하고 국회의원이 지역 정치를 장악하는 이런 구조 속에서 과연 어떤 책임 정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인지 이제 그런 데 대한 의문이죠. 물론 뭐 정당 공천제의 일부 순기능이 뭐 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좀 더 우리가 한국 정치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풀어나가는 관점에서 보면은 좀 정치개혁적 과제로서 정당 공천을 적어도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사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각종 여론조사에서 다 아시겠지만 일단 국민들이 정당 공천 폐지를 지지하는 여론이 상당히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는 데는 그건 뭐 그냥 이렇게 어떤 국민들이 착시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다라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주요 후보들 모두가 약속했고 또 국민들이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지지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고 특히나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원 투표라는 굉장히 전례 없는 이런 어떤 그 절차를 통해서까지 이 문제를 압도적으로 통과를 시켰는데 네. 뭐 이 문제는 그래서 정치개혁적 차원에서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예. 의미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이게 말씀을 들어보면 그 기초공천을 폐지하느냐 안 폐지하느냐 이 문제는 결국에는 정치개혁의 문제로 모아진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런 설문조사에 응할 때 정치개혁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개혁 해야 되고 그래서 정치개혁 과제로 내놓은 기초공천 폐지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 긍정적인 여론이 많습니다. 아까 그 고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60에서 70% 국민들이 기초공천 폐지에 찬성을 하고 있고 나머지 30에서 40%가 그러면 기초공천 그냥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현재 이렇게 그 정치개혁 과제로 많은 국민들이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제 그 선거 와중에서 국민들이 아주 중요하게 쟁점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제로 떠오르지 않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면 왜 정치개혁 의제가 지금 그 중심적인 쟁점이 되지 못하는지, 이를 풀어온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대응은 어떠했다고 보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번에는 고한 교수님께서 그러면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다른 분부터 좀 하시죠. 아, 그럴까요? 조금, 네. 그러면 제가 좀 빨리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먼저 그러면 정치 하시는 분들부터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뭐 제가 얘기하죠. 네. 이 정당 공천을 하냐 마냐 하는 문제는 네. 사실 국민들 관점에서는 크게 관심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게 좋으냐, 뭐 늘리는 게 좋으냐, 그러면 국민들 대부분은 줄이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줄이는 게 진짜 옳은가? 그건 또 다른 문제이고요. 그렇죠. 다른 문제죠.
그러고 이제 이것도 역시 뭐 여론조사는 그렇게 나옵니다만 공천 폐지냐 아니냐 이게 정당 개혁으로 느껴지긴 하는데 예. 국민들의 삶과는 전혀 관계 없는 문제거든요. 결국 이제 나오면 마음에 드는 사람 찍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거의 정치권 내의 의제다. 네. 그래서 국민들은 여기에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서로 약속을 지켜서 하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미 네. 선거 과정에 다 약속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이게 뜨거운 쟁점이 될 거라고 하는 건 별로 저희들도 생각을 못했죠. 네. 단지 이제 저희들은 이 문제는 할 수 있는 일인데 굉장히 큰 기득권을 내려놓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기득권을 진짜 내려놓을 수 있을까 하다가 괜히 당 안에서 큰 반발을 사서 우리 내부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예. 걱정이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기초선거 특히 이제 자치단체장도 그렇습니다만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지역 안에서 그 정당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오랫동안 노력해왔던 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에게 열심히 노력해서 국회의원도 돕고 대통령 선거에서도 열심히 뛰고 정당으로 보면 기초 조직인데 막상 그분들이 출마하려고 하니까 니네들은 공천 못 해주니까 탈당해. 이거 얼마나 서운한 일입니까? 이 네, 자기 속해 네, 있는 네. 조직에 대해서 굉장히 배신감 같은 것도 느끼고 그런 의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공약은 했지만. 네. 근데 이제 결국 새누리당도 결국 저걸 결정을 못한 이유는 그런 문제에 부닥쳐 있는 거고 저희들도 네. 부닥쳐 있지만 지금은 약속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약속을 지키자. 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에 분란이 지금 그치질 않는 거죠. 예. 결국 정치적 결단을 해야 되는 굉장히 내부의 문제인데 그런 것들이 그 새누리당이 저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 쪽에서 분란이 만들어지고 또 그 분란은 정치권 전체의 문제로 지금 발전하고 비화하고 있는 과정인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국민들은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자리를 또 마련한 네. 것인데요. 좀 더 공론화를 해봐야겠다. 네. 왜냐하면 이게 서로 다른 기준으로 그 선거에 임하게 되면 그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니까요. 어느 한쪽은 뭐 손발을 풀고 축구를 하고 어느 쪽은 손발을 묶고 한다면 이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약속을 지켜야 하느냐 마느냐의 이제 문제와 더불어서 현실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국민들은 또 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또 마련하게 된 것이고요. 네, 그러면 그 조정식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새정치연합이 그러면 그 이 문제를 어떤 공론화되는 과정으로 이끌어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했다라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이제 방금 전에 먼저 이제 우원식 의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정치 개혁에 참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그 우리 우원식 의원님이나 저나 사실 지난 정치권에서 뭐 1, 20년씩 이렇게 계속 몸을 담아왔던 이렇게 이제 사람들인데 그동안 뭐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제기돼 왔던 것은 지역주의, 뭐 예. 타파 문제, 그리고 또 그리고 뭐 이제 요즘에 특히 이제 분권과 개헌 문제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권력구조 개편, 그 다음에 선거제도의 개편 이런 등등의 많은 의제들이 있어 왔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의 의제가 예. 이 지방자치선거에 대한 이제 선거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의 의제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아마 이 문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폭발적으로 등장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거는 뭐냐면은 사실은 이번 당장 지방선거와 관계해서 전국에서 기초단체장이 지금 226명, 그 다음에 기초의원이 2,501명이에요. 그러니까 약 한 2,700명 이상이 이제 새롭게 선출이 돼야 되고 예. 수천 명의 후보들이 지금 다 이렇게 막 선거제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당장 현실의 문제로 아주 이제 상당한 대혼란 상황에 빠지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새정치민주연합과 통합 이전에 민주당 내 분위기는 그 사실은 이제 민주당의 당론으로 지난번에 정했던 것은 그 공천제 폐지를 같이 하자. 이제 그런 거였었지. 예. 것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는 약속 이제 파기하고 우리는 공천하겠다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사실 명백한 결론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상황 변화에 대한 결론을 공천제 내릴 수 폐지에 없겠다. 대한 이제 선언이었었고 그리고 과연 이제 공천제 폐지가 안 됐을 때 제도 개선이 안 됐을 때 어느 한 정당이 무공천을 할 것인가 문제는 사실 별개의 사안인 거죠. 예. 근데 이제 통합의 과정에서 이에 대한 또 두 분 대표의 또 약속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속에서 지방선거를 이제 맞이하게 된 겁니다. 맞이하게 된 거여서 그 사실은 그 전에 민주당에서는 만약에 무공천을 했을 경우에 예. 민주당의 모든 기초선거 후보자들이 다 탈당을 하고 당적을 버리고 무소속으로 나가야 된다. 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면서 야 이거는 정말 이렇게 되면 정당 정치의 근본이 훼손되는 것이고 어떻게 같이 당에서 같이 정치를 해왔던 동지들을 뻔히 손해 보는 걸 알면서 탈당을 시켜가면서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사실은 무공천은 좀 곤란한 거 아니냐는 의견이 다수 의견으로 이렇게 형성이 됐었어요. 네. 통합 과정에서 어쨌든 이제 이게 통합의 하나의 과정에서 이제 약속이 되면서 선언이 돼 버렸고 그래서 지방선거를 맞이하게 된 거죠. 네. 이제 그러니 이제 과연 이미 한번 이제 약속이 된 거니까 분리해도 어쩔 수 없다 시켜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는 거고 이거는 뭔가 좀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네. 뭔가 제3의 그 대안이나 출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당내에서 이제 상당히 갑론을박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인의 약속이라는 측면에서의 부분들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점에서 보면은 현재 그 새정치민주연합 두 분 대표와 지도부가 이 기초공천 폐지와 그다음에 무공천을 입장 표명한 거에 대해서 또 그분들의 충정과 고뇌와 그다음에 지금 이 아픔, 노력 이 부분들 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고 봐져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폄훼될 사항은 아니다. 이제 그러나 또 하나의 측면들에 대한 아주 냉정한 직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되져요. 뭐냐면은 양쪽이 똑같이 공천제도를 폐지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한쪽은 약속을 파기했고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면은 선거와 선거 환경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을 한다는 거예요. 즉 소위 말하면은 하나의 선거에 두 개의 규칙을 적용해서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는 거죠. 저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선거는 기본적으로 공정성이 생명인데 이 선거의 공정성의 대원칙이 무너졌다.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런 속에서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한 거죠. 아마 대한민국 헌정사상 하나의 선거에 두 개의 룰로 선거를 치르는 상황들은 전무후무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어요. 특히 여야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유불리 문제를 굳이 당장 얘기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선택과 국민의 주권에 대한 부분들이 심각히 왜곡되는 문제를 어떻게 책임질 거냐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 선거라는 거는 정치와 민주주의의 총화이자 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선거는 항상 결과로서 모든 것을 말해주고 결과로서 그 이후에 정치 상황들이 전개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치러지는 선거에서 그 선거 결과가 정말 야권의 참패로 이어지는 거에 대한 아주 심각한 현장에서 우려가 이런 걱정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번 기초공천 폐지 문제와 무공천에 대한 약속에 지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가 동시에 또한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내고 국민의 선택과 주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또 이것을 방치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저는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상의 저는 가치를 지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서 일단 무공천이냐 아니냐 문제 이런 현재 논란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의 선거에 두 개의 룰로서 선거가 치러지는 그런 상황들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일단 네. 이런 관점에서 뭔가 이 문제를 바라보고 뭔가 지혜와 대안을 내와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네. 그 내부의 의견은 이제 잘 들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궁금하냐면
이제까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대선 때 이 기초공천 폐지와 관련해서 여야가 모두 합의를 했었고, 모두 약속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7월에 당시 민주당은 전당원 투표제를 통해서 이걸 결의했었고, 그 다음에 다시 그런데 상황 변화가 생겼죠. 여권에서 이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여기서 더 어려워진 건데, 두 세력이 통합을 하면서 안철수 대표 쪽과 민주당이 통합을 하면서 이걸 또 다시 약속을 해버린 거죠, 당내에서. 사실은 이제 여기서 혼란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더 생긴 거라고 보는데요. 그럼 외부에서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이것을 풀어온 과정이라고 할까요? 사실 거기에 대해서 좀 냉정한 시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와 연결이 돼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떻게 풀어왔는지 거기에 대한 평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서복경 교수님, 예. 예. 사실 유권자를 기준에 놓고 봤다면 벌써 출구를 찾았어야 되는 문제다. 지금이라도 출구를 찾았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축구 경기로 비유를 하면 사실 예. 이제 선거를 딱 준비를 한다는 거는 이게 개인 기록 경기가 아니라 룰을 가지고 하는 팀 플레이란 말이에요. 상대가 있는 게임인데 어쨌든 지난 대선 이후에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룰 변경 미팅을 하기로 했으니까 하자라고 요구를 한 거죠. 근데 예. 저쪽에서는 우리는 할 생각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약속을 못 지켜서 죄송하지만 이게 더 책임 정치다라고 선언까지 했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속 룰 변경 미팅을 하자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간이 지금 60일도 안 남았는데. 그러면 사실 유권자들 입장에 있어서는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에 대한 판단이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약속된 날 경기장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축구는. 근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 있어서 지금 새누리당은 이미 플레이어들이 운동장에 나가가지고 몸 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계속 룰 변경을 하자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럴 때 가장 지금 피해를 보는 게 누군가 유권자란 말입니다. 누가 나올지 어떤 세팅이 될지 전혀 예측이 안 되는 조건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본선에서 유권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선 단계의 문제는 그 수준에서 수습을 하셨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수습을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약속이행 논리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이 부분도 사실 유권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물론 공천 폐지도 약속의 문제고 근데 이제 한편으로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유권자 입장에서 더 중요한 약속들이 줄줄이 폐기가 됐어요. 뭐 기초연금 문제라든지 사도 중증질환 문제라든지 경제민주화 공약이라든지 예. 더 실질적이고 중요하고 아주 엄청난 문제들의 약속들이 계속 폐기가 됐는데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향후에 그 국정 운영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유권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지방선거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약속의 파기가 아니고 계속 룰 미팅의 약속의 파기만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깝깝한 거죠. 대체 언제 본선에 들어가가지고 더 중대한 약속 파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어떤 지지율의 답보 상태나 이런 문제의 어떤 배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만 더 드리고 싶다면 사실 유권자가 보기에 답답해 보이는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조직이 선택을 할 때 항상 올바르거나 항상 현실에 맞는 선택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컨대 민주당이 전당원 투표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때는 상황이 양쪽이 룰 변경 미팅을 한다는 조건에서 제도를 바꾸는 당원 투표를 하신 거고 지금은 전혀 다른 상황에서 지금 나 홀로 무공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하셨던 대로 전당원 투표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거는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의 절차고 변경의 절차거든요. 근데 이게 뒤집어 보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이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를 처리해내는 조직적 능력의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계속 해결되지 못하고 청와대에다가 요구하고 데드라인까지 얘기를 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도 저쪽에서는 움직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해주셨어야 되는 거죠. 하나는 룰을 관철을 시키시든지 그게 안 되면 최소한 당면한 부분에 있어서 기존 룰을 가지고 유권자들이 혼선이 없이 본선에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야 되는데 그 딜레마 상황에서 빠져가지고 출구를 못 찾는 것 자체가 유권자 입장에서는 제1야당에 대한 상당한 실망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문제를 좀 분리하시고 충분히 어떤 수습의 절차를 밟아 나가시는 게 옳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시간과의 지금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대선 이후로 1년여가 흘러왔던 것인데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뭐 과거사를 들어서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단지 지금 현재 논란이 있는 것은 다 그 과거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고원 교수님께서 그러면 그 서복경 교수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당 공천 문제가 국민의 어떤 그 삶의 문제로서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뭐 가능성이 뭐 제약적이다, 뭐 이런 느낌은 듭니다. 네. 뭐 그런 점에서 그 소위 이제 거짓과 약속의 구도를 신당의 지도부가 짜면서 이제 그것을 거의 이제 기초선거 공천 폐지 문제하고 네. 이제 일치시키면 뭐 이건 이제 상당히 뭐 이렇게 과잉 결정시킨 면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 것은 뭐 사실이에요. 근데 또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보면 사실 이제 정당 공천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민생 이슈가 그렇다면은 사람들의, 국민들의 어떤 그 폭발적 이슈로 등장할 수 있느냐. 실제 이제 이런 부분들도 냉정하게 보면은 좀 아닌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상대적이다. 네. 어찌됐든, 그 경위야 어찌됐든 사실 이제 정당 공천 폐지 문제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여야 간에 어떤 그 정치적인 어쨌든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했는데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뭐 과잉 결정시킨 측면도 있지만 과잉 결정시켜 놓고 지도부나 신당이 사실 여기에 대해서 거의 적극적인 대응을 사실 방치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서로 선거의 여러 주체들이 이제 서로 합의해야 제대로 이제 작동할 수 있는 선거의 공정성도 이야기를 조정식 의원님께서 하셨지만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새누리당을 논의 테이블로 그리고 합의의 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적인 어떤 보관 또 그걸 관철시켜 나갈 수 있는 어떤 결연한 의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냥 던져만 놓고 그냥 방치하고 말았던 거 그러면서 굉장히 타이밍을 많이 실기를 했죠. 뒤늦게 이제 뭐 무슨 어떤 뭡니까 이 회동 요구도 하고 뭐 청와대도 찾아가고 서명운동도 하고 뭐 이런 점들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만은 사실 이게 시기적으로 상당히 좀 빨리 그걸 제기를 했을 때 거짓과 약속의 구도를 짜고 기초공천 폐지 문제를 제기를 했을 때 그런 이게 적극적으로 어떤 전략적 보관과 또 그걸 관철시킬 의지를 가지고 좀 치열하게 임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과정들이 전혀 없으니까 오히려 그런 이슈들이 많이 좀 죽어버린 측면 이 측면을 또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어쨌든 지금 현재 공천 폐지를 계속 강행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신다면 그러면 마지막 그 타이밍을 놓친 그 순간 판단하시면 그게 언제쯤일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미 이제 그 신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창당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거의 뭐 창당의 그 기술적 실무적 일정에 매달려 가지고 사실 그런 중요한 이슈들을 거의 제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뒤늦게 뭔가 이제 이렇게 밑에서부터 아우성이 이제 막 끌어오르니까 그때서야 이제 이렇게 거의 밀리는 식으로 지도부가 그걸 이제 뭐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뭐 이랬는데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정당 공천 그러니까 제 말의 요지는 정당 공천 폐지 문제를 일단 뭐 이걸 아예 뭐 이렇게 폐기하고 걷어들이는 것은 방법이 아니고 어찌 됐든 이게 이거 폐기한다고 해서 다른 뭐 민생 이슈가 뭐 폭발적으로 등장할 수 있느냐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주어진 어떤 그 쟁점에 대해서 제기를 했으면 이걸 일관된 자세를 가지고 어떤 실천력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죽으면서 거의 그냥 내부 혼선으로 비화되는 그런 양상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이번 선거를 임하면서 기초공천 폐지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가 야권을 단일화하는 예. 야권의 분열을 끝내야 된다. 더 큰 국민정당으로 가자. 이런 요구가 있었죠. 예. 처음에는 사실은 이제 이런 면이 있었어요. 민주당으로 할 경우에 야권이 분열돼 있는 상태, 통합될 것 같지는 않고 저쪽 안철수 그 새정치연합 쪽은 창당으로 막 가고 있었고, 저는 더 큰 국민정당 만들자는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만, 예. 그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야권이 분열돼 있는 상태에서 지방선거를 하려면 오히려 무공천이 낫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네. 정당 공천 안 하고 그냥 나가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있었던 건데, 이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야권의 분열을 막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안철수의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이 이 통합하는 논의를 이렇게 조용히 진행을 시켜서 결국 통합을 했잖아요. 네. 통합을 한 상태, 그러니까 통합을 하기 위해서 기초공천 폐지를 우리가 확고히 받고 또 통합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있는 거고, 그래서 예. 그 안에 통합의 정신 안에 기초공천 폐지가 들어가 있는 네. 형국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우리 그러면서 이제 통합하고서 진행을 했는데, 통합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이렇게 그 다른 이질적인 세력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이 지금 걸린 시간을 많이 걸렸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게 이 안에 정신으로 기초공천 폐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손대기가 좀 어려웠던 겁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내부 안에서는 통합을 하고 지지도도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무공천을 한다. 그리고 저쪽은 공천을 하겠다고 그러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우리가.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건데, 처음에는 잘 이게 그 이슈가 잘 안 만들어져서 저희 이제 최고위원 저하고 신경민, 양승일 최고위원 셋이 서울시청 앞에 가갖고 텐트도 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우리 서복근 교수님께서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그러는데 아직 전 다 안 지났다고 생각해요. 이번 주, 네.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희도 오늘까지 대답을 달라고 했고, 네. 그리고 저쪽에서 무슨 대답을 줄지, 오늘 할지 아마 2시 54분이면 2시쯤 아마 만나셨을 수도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이 와서 뭔가 정무수석께서 오셔서 이제 뭔가 이야기한다고 했으니까 그게 무슨 얘기일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렇게 하고 저희 이제 최고위원회에 나온 사람들은 지금 이런 입장입니다. 그 나온 이유가 하나는 국민들한테 이 약속을 안 지키는 세력이 있고 우리는 약속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여기 정치개혁 과제에 중요한 기초 공천 문제가 있다. 이런 거 가지고 우리 물러나지 않겠다 하는 국민들한테 알리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좀 더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서 정말 동네에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도 약속 지키는 세력 대 아닌 세력 이렇게 좀 알 수 있도록 대표들께서 세게 나서시라. 네. 대표들이 앞장서서 네. 이 지방자치 선거를 만들어낸 게 김대중 대통령이 13일 동안 단식을 해서 만들어낸 민주주의의 기초고 정당의 기초인데, 이게 지금 굉장히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네. 한편으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무 대답을 안 하고 새누리당이 욕을 먹어가면서 기초공천 폐지 약속을 어기는 이유는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장악하고 이 지방선거 권력만 획득하면 그야말로 장기 집권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무리하게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 또 우리 당 입장으로 보면 정말 오랫동안 당에 봉사했던 당의 기초인 분들이 저쪽은 안 그러는데 우리만 탈당해서 나가는, 정말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예. 당의 기초가 무너지는 이런 위기적인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당 대표들이 나서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력한 당 안에 요구도 생겨 있고,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안에 청와대에서 어떤 대답을 갖고 오느냐에 따라서는 당 대표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나서서 기초공천 폐지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 여기에 또 하나 붙이는 거는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약속을 지키는 정치라는 이미지까지 만들어내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잖아요. 약속 안 지킨다고 서로 이거 룰이니까 니네 안 지키고 우리도 안 지켜, 이거보다는 이 룰을 같이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공천하는 것도 룰을 같이 만드는 방법입니다만, 저쪽이 폐지하게 만드는 것도 같은 룰을 적용하는 방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저는 강력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알리고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대선 때 했던 약속 숱하게 어기고 있는데 이 문제라도 우리가 분명하게 지키게 하는 그런 노력을 이번 주까지 더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사실 두 분께서 이렇게 나눠서 앉아 계시긴 한데 두 분이 오늘 나란히 이름이 기초공천 폐지 입법 촉구 결의대회였죠? 네. 두 분이서 같은 장소에 있다가 오셨잖아요. 네, 원래 오늘 이제 오늘 저희 새정치 민주연합에서 서울시당과 경기도당, 인천시당 주최로 후보자들과 그 다음에 지도부 또 여러 이제 현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오늘 1시에 현재 대회를 이제 아마 지금쯤 끝났겠네요. 네. 거기 있다가 이제 오늘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이 기초공천 폐지 투쟁에 대해서 지금까지 당이 이거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진정성을 갖고 세게 싸웠냐. 이런 데서 보면 사실 참 일단은 그러지 못했다는 부분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 세게 싸워야지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서복영 교수님이나 고원 교수님이나 민주당이 지금까지 이런 데서 시간을 허비를 했고 그 다음에 자꾸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 정말 세게 싸워서 관철을 시키든가 그게 아니면은 이게 안 되겠다 하면은 딱 전반적인 앞으로 선거 전반에 딱 스케줄을 보면서 제3의 방안을 찾아서 뭔가 전환을 하든가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점점 시간이 질질 끌려가고 있고 이제 목적까지 온 거죠. 그래서 뭐 이제 다들 또 이제 언론에서나 또 많은 이제 관심 있는 이 야권의 지지층들께서 이거 뭐 이제 임박해 왔으니까 이번 주 넘기면 안 된다. 가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만은 이제 그런 속에서 어쨌든 그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의 단계에서 기초공천 폐지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과 여권의 약속 파기와 이것들을 약속을 지키라는 거에 대한 투쟁을 좀 더 세게 하자. 이런 측면에서 먼저 사실 선도 투쟁적인 역할을 했던 게 우리 우원식, 그 다음에 신경민, 양승민 최고위원 세 분께서 가서 시청 앞에 가서 이제 주저앉으셨고 농성에 들어가신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저와 그 다음에 뭐 강기정, 뭐 최재성 의원 등 또 소장 삼선 의원과 초재성 의원님들 또 이렇게 한 20여 분이 지금 국회가 열리고 있으니까 또 국회에서도 또 이제 우리가 농성을 벌이자 해서 그거를 사실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어요. 하고 있는데 근데 여전히 주목을 많이 받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투쟁 자체가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좀 그동안 부족했던 거에 대한 저도 반성이 있고요. 지금 왜 그러면 김한길, 안철수 두 공동대표는 민생 토크쇼를 하시고 한 자리에 앉아서 농성을 안 하시는 걸까요? 글쎄 이제 서명 운동 하시죠. 서명은 어제는 홍대에 가서 톡쇼를 약속 하셨다고, 토크, 뭐 그렇게 하셨다는데 그 이제 새정치를 이제 새정치도 투쟁 방식을 바꿔야 된다 이런 의미신데 저는 이제 오늘도 어제도 그런 얘기 했어요. 인류가 개발해낸 투쟁 방식 중에 약자가 상대가 불통일 때 하나는 세력을 키워서 없는 방법이 있고 그게 안 되면 거리에 나와 앉아서 소리치는 방법도 있고 그것도 안 되면 밥을 굶는 방법이나 또는 도끼 상소를 한다거나 그것도 안 되면 맨 끝에는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잖아요. 그게 이것저것 수단이 없기 때문에 힘이 약한 쪽에서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거를 구태 정치에서 하는 투쟁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개발해낸 방식의 투쟁으로 가셔야 된다. 인류의 투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구태 투쟁이면 과거 우리 선조들이 했던 투쟁도 다 구태 투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구태 투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이 정말 절박할 때 내는 그런 투쟁의 방식대로 가셔야 된다. 새정치는 그런 그 수단의 문제가 아니라 새정치는 원래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말을 하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말할 수 있게 해주는 원래의 정치가 새정치이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법제화하고 하기 위해서 힘이 약하면 싸우기도 하고 단식도 하고 거리에 나앉기도 하고 그러면서 국민들이 진짜 요구하는 것들을 해나가는 게
예. 새로운 정치다. 저는 제가 사실 그 지도부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질문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지도부 내에서 특히 김한길, 안철수 두 공동대표, 특히 안철수 대표께 그러면 이 자꾸 구태 정치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물론 저 청와대 가셔서 그 민원실에서 이렇게 그 면담 신청서 하신 부분은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렇게 그 새정치적인 어떤 그 새로운 것만 찾으려 하지 말고 인류의 그 기존에 있는 투쟁 방법을 적극 활용하자 이런 얘기 하시면 뭐라고 하시나요? 얘기하실 기회는 당연히 있겠죠. 최고위원회도 하시고 하니까. 네, 뭐 얘기를 했는데 네. 진지하게 검토하시는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오늘도 그러면 그 서울시당에 그 계신 분들하고 만나보시고 오셨다고 했는데요. 현장에서 지금 분위기는 어떠한지요? 그 실제로 얼마나 정말 이번 선거 죽겠다, 못하겠다라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그 선거를 준비하시던 분들이 뭐라고 하시나요? 좀 실태를 좀 그 상세하게 좀 몇 가지만 두세 가지 정도만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네, 참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게 참 저 역시 당인으로서 그리고 또 예. 이제 각 후보자들께 굉장히 참 송구스럽고 무한한 이런 마음입니다만 선거 상황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렵고 그리고 현장의 상황은 우리가 이렇게 국회나 여의도에서 얘기하는 것 이상으로 더 아주 심각하게들 많이들 느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상태로 선거가 가다가는 이게 뭐 그냥 뭐 선거 결과가 안 좋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 야권 전체에 아주 재앙 수준의 이 패배가 걱정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이런 얘기까지도 하세요. 그리고 네. 또 그 후보자나 어떤 당원 현장의 당원들께서는 정말 이런 상태로 가기까지 그 중앙당에서 뭐했냐 대체 그래서 이제 당을 원망하고 참 이런 걱정하는 이런 이 목소들이 더 커지고 있고 그런 혼란 상황들이 더 노정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그 당에서 경기도당 위원장을 제가 이제 그 전에 네.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한번 경기도의 선거 상황들이 어떤가를 한번 쭉 짚어봤었어요. 예. 그래서 직접 그 만나보셨습니까? 네, 단체장 후보들도 보고 또 전화도 하고 또 기초의원 후보들을 예. 막 20-30분씩 묶어서도 한번 보고 막 이렇게 다들 바쁜 시간 쪼개서 그래도 다 지금 막 달려오고 계세요. 네. 그 얘기를 들어보면 다 이 상태로는 선거 못 치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거라는 거는 이 기세 싸움이 있는 건데 예. 기가 다 꺾여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자면은 그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관심 있는 지지자나 유권자가 물어본다는 거예요. 예. 왜 이번 선거에는 기호 2번이 없어요? 네.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원래 이제 기초공천 폐지를 약속을 했고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 우리는 무공천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네. 기호를 부여 못 받고 무소속 출마하기로 했고 탈당하기로 했습니다. 설명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선거는 간명하고 심플하게 선거는 1대1 다가가야 싸움에서 하는데, 예. 바로 쉽게 설명이 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딱 바로 아주 한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에서 설명이 돼서 바로 저 사람 찍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걸 모아가는 과정인데 지금 현장의 상황들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관심도 떨어지고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도 그 설명을 하기가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예. 그런 사이에 지금 야당의 지지층들 같은 경우는 또 후보가 난립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도대체 후보 날림을 어떻게 정리할 건지 또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이제 5월 15일이면은 후보자들이 다 탈당을 하고 무소속 출마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중요한 그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통합해서 통합 야당이 새로 창당하고 그다음에 지금 막 이렇게 기세 있게 이번 선거에서 박근혜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고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킵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가야 되는데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아무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후보자들이 좀 있으면 자기는 무소속 후보가 돼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 기호 2번과 당 얘기를 아무도 못하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현실의 상황인 거죠. 저는 이런 이 혼란 상황과 네. 이런 선거의 아주 불공정한 환경들이 네. 지금 전반적인 당의 지지도의 침체뿐만 아니라 네. 광역 선거에도
상당한 타격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 또 왜냐하면은 현재 전국에서 뛰고 있는 그 수많은 그 기초선거 후보자들과 핵심 당원들이 사실 손과 발이 돼서 예. 우리의 광역선거도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 2번 찍으세요 또는 또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박근혜 정권 실정 심판해야 된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다 발이 묶인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선거를 칠 수가 있겠는가. 이게 네. 현장에 지금 아주 솔직한 상황이라고 예. 생각이 예. 드십니다. 저 아마 의원식 최고위원 그 지역구나 아니면 뭐 두 분 다 수도권이시지만 현장 분위기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좀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그렇다고 그럼 새누리당이 과연 이렇게 기초공천 폐지 안 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좋다. 과연 그렇게 볼 것인가에 또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좀 그쪽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대목도 있는 것 같고 이제 일단 다른 상대당에서의 이 분위기는 어떠하다고 판단하시는지 물론 남의 당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같이 겨뤄야 하니까 그다음에 또 그 배신감을 느끼는 지금 무소속으로 나가셔야 되는 열심히 일했는데도 밀려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계신지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상대당은 뭐 지역에서 그 사람들 통해서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네. 기초자치단체장 저희 동네는 이제 거의 뭐 한 사람으로 단일화돼 있고 예. 현역이고 예.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장은 모르겠지만 예. 기초의원은 우리가 다수가 되는 게 확실하다. 네. 그러면 네. 그 기초자치단체장은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한다는 이야기가 예. 예. 제가- 결의하고 있는 거군요. 예, 제가 뭐 예. 그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의원 지역은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네요. 그러니까 단일화가 지금 구청장, 있으니까. 기초자치단체장도 단일화가 안 되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선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우리 공천 안 한 적 있을 때 네. 그때 시장, 구청장, 서울시의원 여기는 공천하고 구의원, 기초의원만 공천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2번 나머지 사람이 5번을 받으면 2번, 5번이다. 이거 선전하느라고, 이거를 홍보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그래갖고 네. 비닐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명함 4개 넣게 만들어서 2번, 5번 4개를 꽂아갖고 한꺼번에 뿌리고 그런데도 선거 하시고 나오면 나이 드신 분들은 그 5번으로 출마한 우리 쪽 몇 소속의 번째 5번이지? 후보한테 네. 그게 아니고 나 2번 찍었어. 아, 잘했지? 계속 2 찍었다고? 응, 그래. 다 2번 찍었다고.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려워. 선거 때는 네. 정당과 기호 없이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지금 그래서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뭐 네. 분명한 사실이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아직 시간 있다. 저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진짜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이번 선거에서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세력. 우리가 이미 통합을 하면서 통합 정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바꾸는 쉬운 일 아니고요. 예. 그리고 그거는 또 그런 거를 정생명으로 걸고 들어온 대표에 대해서 네. 우리가 막 그렇게 하자고 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고 예. 또 그분이 참여함으로 해서 야권 후보의 난립 이거는 막을 수 있었거든요. 이게 야권 분열을 막을 수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그런 결단이나 이런 걸 우리가 존중을 하면서 예.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 문제 우선은 정당 공천 폐지 쪽으로 더 가야 된다. 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진짜 약속을 안 지켰구나 하는 걸 좀 더 분명하게 만들고 네. 그런 속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뭐 다시 가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면 새정치연합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전의 새정치연합과 민주당 이 두 세력이 통합되지 않았다면 지금 이제 기초공천 문제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보다 그게 어땠을까요? 더 어려웠죠. 그게 더 어려웠을 그게 더 거라고 어려웠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쪽에서 후보를 안 내는 쪽은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광역 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예. 이런 데서 굉장한 혼선이 또 있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그 학자 두 분께 좀 정치 전문가 두 분께 여쭙겠는데요. 아까 계속 그 약속 준수론과 약속 파기론 이 구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후보 시절 또는 여당 내 야당 정치인 시절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요. 계속 약속을 지키라 이 얘기로 계속 이제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그 대통령 취임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는 원칙과 신뢰 이런 것들을 쌓았기 때문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약속 준수론과 약속 파기론이 그러면 얼마나 지금 현재 그 득점할 수 있을지 이 구도 자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도를 세운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네요. 뭐 제가 볼 때는 그 거짓된 약속의 구도가 꼭 나쁘지는 않아요. 예. 다만 이제 그것을 운용하는 관점, 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거짓과 약속의 구도를 그 지나치게 이제 기초선거 정당 공천 문제에 이제 과잉 결정시킨 면이 조금 그 없지 않아 있고 또 이제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그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적 실행 프로그램에 대한 그 안이한 태도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데 뭐 거짓과 약속의 구도를 잡는 것은 나쁘지는 않다. 아니 그 박근혜 정부가 사실 이제 약속을 파기한 게 기초선거 정당 공천 문제에서만 파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뭐 이를테면 뭐 경제민주화 후퇴시키고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뭐 그런 예. 말 바꾸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외에도 뭐 그런 어떤 민생 공약뿐만 아니라 뭐 상설 특검, 특별 감찰관제, 군복무기간 단축, 최근에는 또 뭡니까 낙하산 인사 이제 금지하겠다 뭐 이런 것도 이제 공공연하게 지금 낙하산 인사 이제 그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이제 약속 파기로 묶일 수 있는 문제인데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못 묶는 게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예. 그 소위 거짓과 약속의 구도를 기초선거 정당공천 문제뿐만 아니라 뭐 그런 거에서도 더 치열하게 임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을 더 확대해서 소위 어떤 그 민생 경제 문제까지 확대해 나가는 좀 이런 방향이 옳고 네. 뭐 거짓과 약속의 구도가 뭐 이렇게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와 안 맞으니까 뭐 이걸 그냥 이렇게 접는 게 낫다 뭐 이제 이런 어떤 일부의 주장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스스로 그건 뭐 스스로 이제 손을 놓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좀 더 채우고 네. 업그레이드 시키고 뭐 이런 어떤 관점들이 맞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위 이제 뭐 그런 데 대한 여러 가지 그 어떤 절박함이나 고민 이런 것들이 이제 지도부가 상당히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아니 지금 현재 이제 이 문제 가지고 그 당내에서 엄청난 이제 혼선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좀 제대로 잠재우고 뭔가 이렇게 대여 좀 정치 투쟁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가령 지도부가 정말 내가 이거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자세를 표명하고 또 일부 그걸로 인해서 이제 혼선에 빠진 뭐 여러 이제 그 당원들 또는 뭐 그 선거 후보자들이 있습니다 당내에 예. 뭐 이런 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뭐 이런 어떤 그 적극적인 태도 좀 이런 것들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여전히 좀 절박함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더 어떤 절박함을 가지고 임한다고 한다면은 좀 더 할 수 있는 이 문제를 좀 더 그 전향적으로 더 이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방기되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안타깝죠. 구도를 깨는 건 스피릿이네요. 그러니까 일종의. 네. 그래서 서욱경 교수님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실제 사태보다는 예. 아까 이제 최고위님도 그렇고 지금 대표님들도 그렇고 되게 여유로워 보인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여쭙고 싶어요. 만약에 이번 주 좋다, 다음 주도 좋다, 끝까지 반응이 없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만약에 제가 보기에는 그다지 지금까지 해온 행태로 봤을 때 새누리당 쪽에서 그다지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개인의 결단으로 바꿀 수 있는 문제면 괜찮은데 조직의 방침으로 이미 시행이 끝났고 현장에서 다 나와가지고 준비해서 다 지금 뭐죠? 유니폼 입고 나선 상태인데 거기에서 이제부터 없었던 일이라고 하게 되면 그건 당이 망가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선택이다 그쪽에서도. 그러면 이번 주도 지나고 다음 주도 지나서 반응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 전 진짜 이게 궁금한데요. 만약에 뭐 그래도 지켜야 한다 이러면 또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거는 어떻게든 수습을 하셔야 된다. 왜
예를 들어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한 5석 미만의 작은 정당이면 다음을 바라보겠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 제1야당이거든요. 유권자 입장에서 제1야당이 대패를 각오하고 선거에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당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문제가 아니고 이 민주적 선거에 있어서 유권자들한테 대안을 없애버리는 문제입니다. 최근 일각에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뭐 지방선거 보이콧까지 각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야당이, 민주연합이.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결국은 누가 투표용지를 받아들였을 때 제일 깝깝한 건 유권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 만약에 계속 반응이 없다. 지금 당에서 생각하는 어느 정도 데드라인이 지났는데도 계속 반응이 저렇다라고 하면 제가 보기엔 어떻게든 수습하셔야 되는데 수습을 하시게 되면은 분명히 새누리당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 보고 약속 안 지켰다 그랬는데 결국 니네도 안 지키지 않았냐. 과연 그때 가서 우리는 최대한 지키려고 했으나 못 지킨 것이고 당신들은 애시당초 지킬 의지가 없었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들 그게 유권자들한테 얼마나 변별력이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느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저는 오히려 이 거짓대 약속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이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자기 발목 잡는 거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만약에 이 자체가 유권자들한테 아주 소중한 가치라고 보신다면 집권 이후 1년 내도록 지금 약속 파기를 하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60%인 거 설명이 안 됩니다. 그거는. 그건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어쨌든 민주당이 책임일 수 있는 거고요. 정확하게 부각을 못 시켜냈다는 문제도 있겠지만 전 다른 면에 있어서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할 만큼 정치적 감성이 순진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유권자들은 상황이 변하면 약속도 변할 수 있다. 단 그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약속의 변화를 내가 납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나를 설득시켜라. 약속을 변화시키는 그 이유에 대해서 나를 설득시킬 수 있다면 약속의 변화에 동의해 주겠다. 저는 이 정도의 감성까지 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유권자들의 어떤 정치적 감수성에 비해서 거짓과 약속의 프레임은 너무 나이바다라는 생각 들고요. 결국은 이 프레임으로 계속 갔을 때 계속 머리에 떠오르는 거는 노무현 대통령의 10분의 1 사건입니다. 나 청렴하다, 나 깨끗하다. 근데 결국 나왔을 때 나는 10분의 1밖에 안 했다라고 얘기했지만 유권자들이 알아주셨습니까? 10분의 1이나 1이나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자체가 저는 사실 왜 10분의 1과 1을 구분하지 아니하냐, 왜 못 지킨 거하고 안 지킨 거를 구분하지 아니하냐라고 요구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가 얼마나 깨끗한가, 내가 얼마나 정직한가 라고 하는 문제는 정치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결과적 책임의 문제보다 중요하진 않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계속 갔을 때 계속 저쪽에 반응이 없어서 수습하지 못하였을 때 가지고 오는 어떤 선거에서의 괴멸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야기하는 결과적 책임의 문제는 거짓과 약속이라는 정직의 프레임으로는 절대 덮기 힘들 만큼 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꾸시는 게 맞다. 더 가보자라고 하시는 마음도 알겠는데요. 그래도 이 논리로 계속 가서는 점점 더 출구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대답을 안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글쎄 이제 우리 어려움을 잘 지적을 하셨는데 많은 얘기에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안철수 대표가 이거 가지고 들어오셨거든요. 네. 그리고 안철수 대표의 브랜드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지금 새정치를 이렇게 지금 약속을 지키는 정치로 딱 잡으신 거예요. 그분하고 우리가 통합을 했고 그렇게 하자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부의 문제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쉽게 할 수가 없고 근데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어떡하냐. 그건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게 아직 좀 시간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엄밀하게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거는 우리 기초선거에 나가는 우리 후보들이 우리 당 또는 2번이라는 기호가 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다른 거긴 합니다만 아까 60% 얘기하셔서 그런데 지난번 이명박 정부 때 지방의원 선거할 때 그 마지막 날까지 서울시장의 경우에는 20% 차이가 났습니다. 네. 그때 지방의원들도 거의 괴멸적 상태로
마지막에 힘들이 다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투표하는 날 전혀 다르게 심판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이런 상황에서 이 약속을 비롯해서 그동안 1년 동안 공약을 어긴 문제, 또 서민들의 사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고 그야말로 기득권 중심의 이런 경제 정책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의 이런 실정들에 대해서 저는 다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국민들에 대한 전 그런 믿음이 있고요.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지만 그것과 공천하지 않음으로 해서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문제는 또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네. 관해서는 끝까지 네. 룰을 같이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가면서 지금 가장 좋은 거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기초선거 공천 폐지하자고 하는 약속을 이행하게 하는 게 지금 가장 바른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더 밀고 가자 이런 말씀입니다. 좀 예민한 질문일 수 있는데 이거 말씀 먼저. 예. 아무튼 나온 얘기에 대해서 제 의견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원식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거하고 좀 다른 감각을 갖고 있는데 저는 시간이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초공천 폐지 투쟁을 하자 계속 해온 게 벌써 한 달을 훌쩍 넘어가 버렸어요. 한두 달이. 어떻게 보면 올 초부터 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2월달 임시국회 때 정치개혁 협상하면서 이거 폐지를 그때 관찰하자 했는데 안 된 거고 또 그런 사이에 훌쩍 한 달이 또 3월달에 넘어가 버렸고 4월달이 된 겁니다. 그런 사이에 선거는 2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선거가 2달 남은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네. 왜냐하면 5월 15일부터 후보 등록이거든요. 그때부터 선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준비 태세와 대우와 전열을 갖추는 거는 이제 한 달 안짝으로 다가온 겁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속에서 실제 시간이 많지가 않다. 현장에서의 타임테이블을 이렇게 놓고 상황을 보면은 그래서 물론 기초공천 폐지 투쟁을 그 투쟁을 더 가열차게 해서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를 하고 약속을 안 지키는 그 박근혜 대통령과 그 여당의 이 실체와 속성을 더 알리고 그거를 또 공분하게 만들고 좋은 얘기인데요. 근데 이 부분은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의도와 생각만큼 현장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저는 지금 현재 패배주의에 젖어들고 기가 빠져 있는 현장의 수천 명의 후보자들 또 일선의 당원, 지지자들 또 이번 선거에서 박근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많은 유권자들을 향해서 이런 현장의 혼란 사항들을 빨리 조기에 수습하고 전환시켜 주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공천을 그대로 가든 아니면은 무공천의 입장을 다시 철회를 해서 공천으로 가든 아니면 뭔가 또 제3의 대안을 찾든 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절차 프로세스들을 이제는 금주 내에는 시작을 해들어가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계속 기초공천 폐지 투쟁 강화 더 가열차게 해서 더 이슈 만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선거 때 유권자들이 우리 그럼 마음 알아주고 알아서 다 후보자 골라가지고 누가 우리 후보인지 알아서 골라서 투표할 것이다. 저는 이건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일단 합니다. 그리고 그런 데서 보면 지금 당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그 기초공천 투쟁을 더 강화해서 그래도 결국 무공천 약속을 지키고 그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입장이 있고 또 하나 입장은 결국 이제 시간이 없으니 일주일 내 대표가 결단을 해서 당 지도부에서 그 결정을 하고 다시 공천으로 가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네. 또는 그 무공천 여부에 대해 가부 여부를 일단 전당원 투표라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다시 물어서 거기 나온 결론대로 따라서 가자라는 의견도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제가 이제 하나의 절충적 대안을 제시했던 게 이번에 여야가 전면적 공천 폐지가 안 된다면 우선 그 영원함에서부터 기초공천 폐지 내지는 무공천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공정한 룰에 의해서 어차피 선거의 틀을 다시 보장을 하고 선거를 치르자. 네.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저런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은 정당의 기득권을 내려놓자는 것이
기초공천 폐지와 무공천의 취지인데 저는 그것의 첫 출발은 사실은 정당의 기득권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곳은 일단 영남이었다고 지금까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비교적 수도권 지역과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의 보편적 원리인 균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을 하면서 계속 여야가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그 내에서 경쟁 체제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기존의 여야가 약속을 해서 전면 폐지를 하기로 했는데 예. 그걸 이번에 안 된다면 최소한 절반의 약속은 한번 지키도록 해보자.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기초공천 폐지와 무공천이 과연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도 한번 또 검증도 해보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단계적으로 가보는 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등등을 포함을 해서 결국은 이 현재로서는 이 무공천 여부에 대한 뭐 전당원 투표든 아니면 야권 지지층에 대한 그 물음이든 이런 걸 통해서 일단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만약에 그래도 무공천을 해야 된다,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의견이 다수이면은 이제 그런 내용을 갖고 우리 현장의 출마자와 지지자들을 이제 설득을 해야죠. 그래서 네.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다시 승복을 하고 네. 다시 뛸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렇지 않고 이거 선거 상황이 워낙 위중하고 이런 불공정한 선거는 이거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국민에 대한 주권의 심각한 모독이다.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선거 결과가 왜곡된다. 이런 큰 우려 속에서 그렇다면은 현재의 룰대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도 공천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온다면은 그것을 존중을 해서 당 지도부에서 정말 깊숙한 논의를 거쳐서 방침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거를 지금 아까 이제 그 우원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두 분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자, 얘기한 당사자가 결정하고 번복하십시오. 사실 이런 거는 너무 가혹하죠. 가혹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정치도 그래도 기본 가져야 될 기본 룰과 서로 존중이 있는 건데, 그래서 그걸 두 분 대표나 지도부에 맡겨서 결정하라고 이렇게 하는 방식보다는 그런 전당화 투표 같은 방식을 통해서 이것의 해결 대안들을 어쨌든 저는 금주 내에 결론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네. 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뭐 거짓된 약속에서 약속의 가치를 약속의 가치를 갖고 가는 것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약속, 신뢰, 원칙 이걸 내세우고 등장한 정부 아니에요? 그 약속, 신뢰, 원칙 뭐 이런 가치들을 소위 제기하고 등장해놓고 수많은 약속을 파기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 약속의 가치라는 게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소위 이제 경제 민생의 영역으로까지 그 약속의 가치의 의미들을 꾸준히 이제 이렇게 확대해 나가고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이제 서복경 교수님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그 비자금 10분의 1인가요? 그거 이제 그 사례를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저는 이제 그걸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똥 묻은 사람과 재 묻은 사람 간의 차이가 뭐 얼마나 있느냐. 근데 결과적으로 상당히 차이가 있었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뭐 후보 시절에 10분의 1을 받았다더라. 뭐 이거 이제 고백을 한 거죠. 고백한 면도 있고 뭐 그냥 터진 면도 있고 그랬는데 뭐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그 당시 이 소위 열린우리당이 만들어지던 그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 다수로 만들어줬어요. 또 그때는 뭐냐면은 정치개혁 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개혁이냐 반개혁이냐 이 구도가 상당히 명확하게 형성됐던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뭐 그 10분의 1을 받았냐, 뭐 그 10을 받았냐, 뭐 이런 문제로 그냥 무화시킬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거기에 이제 여전히 그 진정성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사실 이제 이게 어떤 그 상당히 현장에서 많은 이제 혼선들로 인해서 많은 당원과 그 야권의 후보자들이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은 뭐 이론의 여지가 사실 없는 거고요.
뭐 그래서 그걸 뭔가 되돌릴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저도 좀 개운하게 아유 그냥 뭐 이렇게 이런 고통을 당하느니 좀 되돌리고 가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뭐 드릴 수도 있겠는데 사실 보면은 되돌릴 방법이 거의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되돌리는 순간 사실 이건 거의 명확한 것인데 이미 신당의 지도부는 그 순간부터 식물 지도부가 되거나요. 또 그걸 식물 지도부가 되거나 아니면은 좀 더 최악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번복하고 공천의 길을 터주는 대신에 사실은 지도부가 그 대표직을 내려놓는 그런 어떤 뭐 이런 어떤 사건까지도 감수해야 될지도 몰라요.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지도부를 식물이나 아니면은 거의 뭐 이렇게 거의 사실상 괴멸된 그런 상황에서 어떤 기호를 받아가지고 치른 선거가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겠는가. 네. 가령 뭐 지도부가 괴멸된 상황에서 기호는 받겠지만 거기에서 이제 더 이상 거짓된 약속 뭐 이런 이야기들은 더 이상 할 수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지금 뭐 거리에 나가 보면은 수많은 야권 성향 야권 후보들의 현수막에 안철수 대표하고 이제 찍은 사진들이 상당히 중요한 표식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것도 다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렇게 되면 사실은 뭐 이렇게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은 게 그 번복 아니냐. 그 다음에 어쨌든 번복함으로써 새누리당이 번복함으로써 얻는 어떤 그 타격보다 사실 이제 와서 신당이 번복해서 얻는 타격이 훨씬 더 크겠죠. 특히 이제 신당에 대해서는 소위 지난 2012년 총대선에서부터 저 사람들은 계속 말을 바꾸는 사람들이어서 뭔가 이게 책임감도 없어 보이고 좀 무능해 보이고 뭐 이런 프레임들이 상당 정도 이제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게 이제 상당 정도 지금 이게 각인되어 있는 게 사실인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번복하게 되면 역시나 그렇구나 뭐 이제 이런 어떤 이미지가 새누리당보다도 훨씬 더 좀 강하게 각인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네. 뭐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지금 지방선거 문제가 아니라요. 앞으로 2016년 총선 그다음에 이제 2017년 대선 이걸 제대로 치러낼 수 있겠느냐. 네. 앞으로 신당은 어떤 결정도 못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정 해놓고 조금 어렵고 시끌시끌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그냥 이거 번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라도 이건 좀 더 밀고 가야 되고 또 뭔가 이게 제3의 대안을 만드는 쪽으로 모색하는 것이 맞다 뭐 이렇게 네. 보고요. 네. 뭐 제3의 대안이 뭐냐에 대해서는 좀 이따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그러면 이 질문을 던지면서 좀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제3의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 고원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무한 책임론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게 새정치민주연합 전체 지도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당 두 세력의 통합을 이끌어내고 지금 현재 당의 간판으로 계신 또 안철수 공동대표의 특별한 또 무한 책임론이 또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당사자이듯이 또 야권에서도 지금 현재로서는 안철수 대표의 결단과 결심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안 대표가 어떠한 결정을 하고 그걸 어떻게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이 무한 책임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는 뭐 안철수 대표 개인이 아니더라도 지도부는 어떤 식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가 어떻게 이 문제를 관철시키거나 아니면 변화시키거나 설득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서복경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한숨부터 쉬시면. 어쨌든 민주당은 4천만 유권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조직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직은 개인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조직은 몇 년
하다가 없어질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선택도 할 거고요. 나쁜 선택도 할 겁니다. 나쁜 선택을 했을 때 그 나쁜 선택을 정정을 하는 과정에서 조직의 실력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안철수 대표나 김한길 대표 출구가 없지 않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물론 뭐 두 분이 통합을 하면서 만들어졌긴 했지만 더 이상 안철수 대표께서는 당 밖에 개인으로 존재하는 문제 제기자가 아니라 130석을 가진 제1야당 대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 준비하고 있는 3,000명의 후보자들, 예비 후보자들에 관련된 문제, 더 나아가서 당장 투표장에 가서 선택을 해야 되는 4천만 유권자들의 이익이 그분의 이미지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과정에서 오히려 조직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대표로서 또는 조직의 수장으로서 그분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민주당이 더 이상 이 안철수 대표나 또는 뭐 과거의 A씨, B씨 등의 명망가들의 이미지에 의존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시기는 지나지 않았느냐. 민주당의 기반은 조직이다. 조직이어야 한다. 2016년, 2017년을 버틸 수 있는 민주당의 힘도 누군가의 이미지가 아니라 조직적 자원이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때 지금 민주당의 선택은 좀 분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로 먼저.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 아까 대표님들의 책임론, 아까 네. 책임 정치 어떻게 할 거나 네. 그였었나요? 글쎄요, 이제 당내 이제 있는 저희 뭐 우리 우원식 최고위원님이나 저나 그런 데서 이제 두 분 당대표에서 이렇게 하셔야 된다, 저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참 이렇게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것도 뭐 또 안 좋으면 또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뭐 책임론을 제기한다는 게 참 사실 난감한 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이제 새 정치는 약속이라고 이제 저희가 통합하면서 제일 큰 걸 내걸었거든요. 예. 내걸었는데 이제 저는 그 프레임이나 그 다음에 그 약속의 부분들이 이렇게 파기되고 또 파기되면서 정치 생명이 끝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앞으로 이 야권 전쟁의 새정치민주연합과 위해서라도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 이렇게 규범적 내지는 뭔가 도구마에 지금 빠져서 계속 허우적거리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사실은 그것의 범주가 영역이 있고 네. 그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킨다는 건 여러 가지의 영역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서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고 그 다음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겠다. 네. 이거는 선거를 통해서 내거는 가장 큰 국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선거 승리에 대한 약속. 예, 그리고 네. 그걸 통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예. 최선을 다하고 그거를 승리하게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후보자를 보고 어떻게 뛰어달라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는 비전을 만들고 제시하고 하는 것도 지도자와 당 지도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죠, 선거 시기에는. 그래서 또 이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그 다음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아주 수천만의 유권자들에게 선택과 판단의 기준을 명료하게 제시해 주고 그 다음에 그걸 선택할 수 있도록 만약에 그런 상황들을 만약에 그냥 방치한다면 그거는 국민에 대한 더 큰 사실은 잘못을 저지른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거든요.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선거가 만약에 정말 왜곡된 결과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국민들께서 야 이거 보니까 이게 선거 결과가 우리가 찍었는데도 이게 표가 다 흩어져 버리고 망연자실해진다면은 그거야말로 국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죠. 정치인과 정당은. 그래서 그런 것도 정말 이 선거를 치름에 있어서 그 약속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저는 동일한 것이다. 동일한 가치와 어쩌면 더 큰 가치를 갖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뱉은 말을 어떻게 바꿉니까? 라는 자꾸 프레임에 빠지는 것으로서만 이걸 바라보면은 해법이 안 나올 것이다. 그런 곳에서만 책임을 지려 하지 말자. 그래서 더 큰 책임이 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특정 특정 대표, 지도부, 이런 식의 어떤 책임을 물어서 네가 그렇죠. 책임져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걸 갖다가 맞지 어느 않는다. 한 지도부나 어느 한 개인에게
그걸 책임을 물어서도 이제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네. 바꿨냐 안 바꿨냐 이런 걸 가지고서 평가 지단하는 차원의 문제를 저는 좀 넘었다고 봐져요. 선거의 문제는. 예. 그리고 선거에 대한 것을 치르는 것은 그 선거에 임하는 수많은 후보자와 그 선거전에서 같이 뛰어야 되는 많은 당원 동지들과 또 그것을 또 선거를 지휘하는 현장의 지휘관들과 또 그것에 총화인 정당과 그 선거를 총괄적으로 또 하는 그 당 두 분 대표와 지도부가 있는 거죠. 이것은 모두의 공동 책임입니다. 그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동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각오로 어떻게 이번 선거에 임할 것인가를 제1의 기준에 놓고 네. 그리고 이 문제를 해법을 찾아야 될 것이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우원식 최고위원께서는 여기서 뭐 책임론을 어떻게 져야 된다는 문제보다는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그 대여 투쟁을 해나갈 것이냐, 어떻게 절박하게 그 영혼을 다해서 그러면 설득할 것이냐, 이 문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게 책임지는 지도부로서 그런 일일 것 같습니다. 통합을 하고 예. 또 기초선거 공천을 폐지하느냐 또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이 지방선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에 모아져야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이번 선거는 참으로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박근혜 정부가 정말 그 의회 권력까지 행정 권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사법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저희들이 느낌이 오는데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남아있는 지방 권력을 이게 성격이 어떻게 되느냐를 지금 다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권력이 독선 독주의 길로 진짜 들어가게 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그 자체의 의미보다도 앞으로 선거는 지금으로부터 2년 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박근혜 정부의 성격 규정과도 이렇게 맞닿아 있는 선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선거에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점은 분명한 우리들의 명제인 거죠. 약속을 지키면서 선거에 이기는 게 옳죠. 네. 약속을 지키면서 선거에 이기는 게 옳은데 이것이 대립하는 경우가 생길 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지금 와 있는 고민입니다. 하여튼 그 고민은 지도부 전체, 뭐 저희들도 비롯해서 전체가 함께 해야 될 고민이고 또 한편으로 우리 정치가 갖고 있는 오랜 기간 동안 말 바꾸고 약속 안 지키는 그런 세력이다라고 하는 이것 속에서 판단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일단 오늘까지 기다리는 거니까 오늘 지나고 나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대답이 안 나오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의 이 당의 모든 것을 걸고 이거는 싸워야 된다 대표들이 그렇게 하면 좀 지형이 열려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속에서 아주 이게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상황 속에서 최종적으로 선택해 가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지금으로서는 뭐 딱히 예단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예, 뭐 어떻게 될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중요한 것은 지금 지도부 중에서는 가장 강경한 태도로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농성도 하시고 계시고, 지금 이제 구체적인 어떤 투쟁의 수위를 어떻게 높여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았겠지만, 그럼 다른 지도부들을 어떻게 설득하실 것인지, 뭔가 좀 더 열심히 하자고 이렇게 압박이란 표현이 맞을까요? 같이 이끌어 가실 건지 함께 하실 건지, 그게 그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방법을 얘기하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저희가 이제 텐트를 치고 나온 것도 사실은 그런 거고, 네. 두 대표에게 뭐 최고위원회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예. 또 이런 토론에 나와서도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 네. 이거 꼭 보셔야 되겠네요, 대표님. 뭐 보실지 안 보실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오늘 아까 여기 바로 오기 직전에 했던 결의대회인가요? 거기에서도 네. 아주 강한 톤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고 이러면서 네. 서로 영향을 받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움직이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움직이는 속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 건지 그거는 그때의 결단이라고 보고요. 네. 그런 그 최종적인 판단에 대해서 네. 미리 다 열어놓고 얘기하기에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예. 부담스러운 상황이어서. 안 대표께 이거 꼭 보시라고 그 말씀도 좀 네, 그러겠습니다. 해주십시오. 네, 고원 교수님 그러면 그 아까 제3의 길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사실 이제 정당 공천 폐지가 뭐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책임 정치를 훼손하는 반정치다. 네. 이제 이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뭐 이런 거라면 문제가 아주 그 심각하겠죠. 근데 이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현재 정당 공천 폐지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사실 단순화시키면 이제 후보 난립,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별할 수 있는 기호 표식이 없다라는 문제, 네. 사실 그거거든요. 네. 사실 이제 그런 문제들은 좀 다른 제3의 대안들을 통해서 뭐 충분히 다는 아니지만 상당 정도는 또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또 거기에서 어떤 유권자들의 어떤 그 합리적인 어떤 양식이나 그런 어떤 유권자들의 그 역량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신뢰하고 갈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단일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뭐 단일화든 조금 네.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위 약속, 그러니까 공천 폐지 방침을 번복함으로써 그 어떤 얻을 수 있는 내상인가요, 외상인가요? 아무튼 그 상처가 사실은 내외상인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새누리당보다 신당이 훨씬 크리라는 것은 사실 명백해요. 또 그것으로부터 지도부가 거의 식물 지도부로 전락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명백해요. 그런 상황에서 소위 기호 2번을 달고 치르는 선거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단순히 기호 2번 달고 치르는 것이지 어떤 정치적으로 차별화되는 구도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가 거의 좀 무망하다 싶은 생각이, 그건 너무 현실 아닌가, 뭐 이제 이런 어떤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소위 번복보다는 제3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시민사회에 호소하는 것이, 또 호소하는 여러 가지 소위 그 투쟁 양식이나 실천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어떤 그 시민 공천을 통해서 그런 어떤 시민들의 어떤 역량을 모아낸다, 지지층과 시민들을 모아낸다 할지,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그 표식을 일정하게 만들어낸다 할지. 사실 4년 전에도 상황이 똑같지는 않지만 사실 이제 그때 야권 연대하면서 유권자들이 그때 이제 야당을 찍은 이게 표식은 뭐 기호 2번이냐 몇 번이냐 뭐 이런 측면, 이런 것보다는 더 큰 게 야권 단일 후보라는 그 네. 어떤 표식을 보고 찍은 거거든요. 사실 이제 상황이 어렵지만 그런 어떤 그 제3의 대안들, 방법들을 통해서 그런 일정한 그 표식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오는 손실들은 상당 정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결론을 내려지지는 못했지만 이것으로 오늘 긴급히 마련된 좌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눴다는 것만으로도 오늘 자리가 일단은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좌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